반갑습니다. 배재현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짧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좀 곤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하는 애는 안드레아스 니드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분이 독일의 티빙겐 대학교의 동물생물학과 교수, 그 다음에 신경생물학 연구소 소장을 한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주로 논문이 보시면은 뇌에서의 수 표상, 그러니까 브레인 안에서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보면 영장류 전전두 피질에서 시각적 대상에 대한 수량에 대한 표상, 이런 주로 수를 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구글 스칼라에 가서 보니까 한 100편이 넘는 100편 이상 되는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목차 안 됐고, 이 수의 개념이 어떻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은, 브레인은 이걸 표상을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의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 됩니다. 수는 발견되었나, 발명되었나? 이게 질문이 좀 영 재미가 없으면은 시는 발명되었나, 발견되었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좀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처럼 수는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놔 놓고는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수학은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수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는 세계의 객관적인 속성이다. 우리 보이는 물리 세계가 실제이듯이 수도 실제다. 그리고 사람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브레인이 수 감각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수 감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발표드렸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를 쓴 사람 스타니슬라스 드웬이 이 수 감각이라는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책도 넘버 센서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에 대한 감각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적 직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각의 일종이다. 엄밀하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수감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렇듯이 하나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수를 알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책의 앞에 부분을, 많은 부분을 지구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앞에 옛날 고생 때부터 해서 이 동물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 진화해 오는 과정을 상당히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 그쪽에 관한 책을, 많은 책을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한 5페이지, 6페이지에 관해서 쫙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그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가 이 생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이 제일 중요하다. 생물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느냐. 생존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수를 아는 것이 생존의 필수 기능이다. 숫자를 모르고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수라는 이야기를 집합의 크기라는 말로 잘 표현을 합니다. 집합의 크기를 실제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동물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류도 수를 평가한다는 거죠. 어류는 그냥 별도로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은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많은 쪽으로 간대요. 10마리 있고 20마리 있으면 20마리 있는 쪽으로 어류가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도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많은 데 가야 사는데 훨씬 더 그 효율적이다 그러죠. 잡히 먹지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어류는 본능적으로 어류를 잡아가지고 그 이 양쪽에 두 군데 있으면 가운데 놓으면은 많은 쪽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수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고, 여기서 특히 말하는 게 사람한테서 새롭게 출발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공통조상. 이 사람 이야기는 저 밑에 어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박테리아 이야기에서요, 박테리아 이야기. 박테리아도 이 그 배지에서 키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양이 그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스톱을 하잖아요. 스톱을 하고 또 다른 데 내놓으면 그게 다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테리아들도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아는 능력은 아예 저 밑에 그러니까 생명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이게 사람한테서 새롭게 출발한 능력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영장류는 다 갖고 있고 포유류도 상당 부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조류도 새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까마귀가 뭐 좀 을자는 척추 동물보다는 더 이 수 감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물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제 또 처음에 생각할 때 수라는 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니까 언어 사용 능력하고 이게 딱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우리 그 머리를 다친 사람들, 뇌졸중에 이렇게 해서 머리에 고장난 사람들 보면은 말은 잘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하고 언어 사용 능력은 별개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상을 하느냐. 표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수 표현 방법이 하나는 비상징적 표상이 있고 상징적 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상징적이라는 말은 간단히 돌려서 말하면은 숫자로 말을 하든지 또는 말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하든지 8비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징적 그 표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비상징적 표상은 그렇게 그 숫자나 언어로 표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죠.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점을 여러 개 나눠놓으면 처음 그냥 점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점이 8개다, 9개다, 20개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점 개수를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이고 감각 양상에 무관하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빛으로 본 거나 소리로 들은 거나 또는 뭐 여기다가 톡톡톡톡 친 거나 똑같이, 그러니까 번개가 4번 친 거나 그 다음에 번개를 친 걸 못 보고 천둥소리를 4번 들은 거나 똑같이 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비상징적 표상에서는. 그래서 자동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 양상에 관여를 안 한다. 그리고 특히 4세 이하의 어린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직까지 숫자를 안 배웠으니까 비상징적으로 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징적 표상 중에 하나가 객체 추적 시스템인, 이건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동물이나 사람으로 볼 때 이게 하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개가 넘어가면은 추적을 못 해요. 4개가 넘어가면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4개가 넘어가면 추적을 못 하느냐 하는데, 여기 책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주로 우리가 자극 기억할 때 어느 숫자가 넘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마 이 그 객체 추적 시스템은 이게 전전도 옆에서 처리를 하고 아마 자극 기억 쪽에서 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객체 추적 시스템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한테는 없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한테는 없는 능력, 인간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한 놈을 각각 그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보는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되고, 이게 이제 이걸 직산학계라는, 그냥 한눈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는 게 4개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험한다고 우리 그 손자놈한테 이제 고구마가 7개 들어있는 그 접시를 내놓고
몇 개야 물었어요. 지금 이제 5살, 6살부터 했으니까. 알 것 같은데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고 7개 그래요. 한눈에 안 돼요, 이게. 근데 2개를 주고 딱 몇 개냐 물어보면 바로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4개가 넘어가면은 이 직산 효과. 한눈에 바로 보는 능력이 안 생긴다는.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요걸 하는 시스템하고 또 다른 시스템하고 틀리게 처리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그 근사수치 시스템, ANS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걸 갖다가 OTS라고 그래요.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 또는 다른 말로는 인디비주얼리, 패러렐 인디비주얼 시스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개개 각각을 갖다가 동시에 추적한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그 근사수치 시스템, approximate number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1개, 2개가 아니고 뭐 1-2개, 서너 개, 4-5개, 5-6개 이렇게 약간 좀 그 근사수치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집합의 크기가 암만 커도 그냥 바로 추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합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 다음에 이거 의식적으로 이제 대상의 수를 표상하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수치 거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수들을 더 쉽게 식별한다는 거죠. 5하고 6보다는 5하고 7, 5에서 8을 갖다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거리가 멀리 있는 거는 더 빨리 식별한다는 거죠.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이걸 그 식별하는 게 조금씩 힘들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수치 크기 효과예요. 똑같은 그 두 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도 큰 수는 작은 수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하고 3은 차이가 1밖에 안 되는데도, 또 8하고 9도 차이가 1인데도 2-3을 더 쉽게 식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치 거리 효과가 수치 크기 효과인데, 어쨌든 요 근사수치 시스템은 하나씩 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크기의 비율을 직선으로 그냥 한 번에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저 들판에 가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가서 짐승들이 뛰어나오는 걸 보면 그거 일일이 한 놈 세는 게 아니라 한눈에 딱 보고 어디가 많구나. 그럼 많은 쪽으로 가야 사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능력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사람이 갖고 있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었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브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걸 느끼려 그러면은 자극에 대해서 어느 일정 이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g하고 이거 110g을 차이가 나려면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나야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다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이게 최소 변화량은 처음 자극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100g을 내놓으면 110g 차이가 나야 되고, 처음에 200g 빠시면 한 220g 정도 한 20g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델타 I분의 I를 나눴을 때 이 C가 이게 일정해지는데, 이 C 값은 종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어른들이 그러는 거죠. 이 애들한테 뭐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더라도 처음에 너무 많이 주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차이가 더 커야 애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된다. 그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보의 법칙.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는데, 이제 상징적 표상이라는 거는 숫자 기호를 사용해서 기술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수 기호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또는 그 수를 갖다가 말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종이에 적힌 숫자를 눈으로 보거나 또는 그것이 말로 됐을 때 그 단어를 귀로 들어서 식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상징적 표상이 이루어져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 표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론이라는 건 수에 관한 그 이론은 언어하고 같이 수하고 언어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큰 상징 체계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한 거는 이 언어하고 이 숫자,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라는 거는 개념이 이제 양이냐, 기수,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맹목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몇 개냐 또는 몇 번째냐, 그게 몇 번이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 선수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보니까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하는 게 이게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968번을 달고 있으니까 968번 선수 하면은 이게 맹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이게 양을 표시하는 숫자, 그 다음에 순번을 표시하는 숫자, 순위를 표시하는 숫자, 그 다음에 이런 맹목수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이게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은 이것은 그 앞에서 말한 그 OTC가 됩니다.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이 되고요. 이걸 3명인지 4명인지는 잘 몰라. 그냥 전체로 보는 거는 이제 그 ANS, Approximate Number 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원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런 형태의 그 브레인의 뉴런이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발화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말로 리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이거는. 이건 상징수가, 이 앞에서 보면 이게 상징수가 나오죠. 여기서도 상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번, 몇이. 그래서 이 비상징수에서 상징수로 옮겨가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생각을 전부 다 숫자를 상징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어린 애들은 이 상징수가 안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비상징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숫자는 이게 양이냐, 순번이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맹목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가 아니죠.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죠. 968번 선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를 인식하는 과정은 그 객체 추적 시스템하고 근사 수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는데, 어린애들을 보면은 딱 거기에 의해서 숫자를 파악을 하는 거고, 이 기술을 확인하는 게 나이가 최소한 4살, 만 4살에서 5살이 돼야 기술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실험을 해서, 이제 밑에 손자는 2살하고 지금 한 30개월 됐으니까 2살 반 정도 됐는데, 그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좀 큰 게 있어요. 그 주사위를 가지고 하나를 딱 보여주고 이게 몇 개지 하면 하나 해요. 2개를 딱 보여주면 몇 개지 둘 해요. 근데 3개 하면 머뭇거려요. 4개를 딱 보여주면 10개 이래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바로 직선으로 바로 보이는 거는 아직 그런 나이는 하나,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개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야 그게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거지, 눈으로 바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많은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하고, 도마뱀도 실험을 하고, 이 까마귀 가지고도 실험을 하고, 물고기 가지고도 실험하고, 벌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어요. 얘들이 전부 다 수에 대한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실험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수리 능력은 동물계 전반에 다 걸쳐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어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은 모든 척추동물 집단에서는 수리 능력이 다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브레인의 진화에서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끝에 있는 걸 종래 엔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화상 구분할 때 엔드 브레인이고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대뇌피질입니다. 코텍스, 세레블럼. 그러니까 대뇌피질에 이 그 수량을 처리하는 이제 그 신경 상관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수리 능력을 발전시킨 이유는 수리 능력이 생존과 번식에 주는 두 가지 유리한 혜택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하고 번식인데, 생존은 이제 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이쪽에 그 딸기가 10개 있는지 20개 있는지 바로 딱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면은 많은 데로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 뭐 대부분의 그 동물들은 피식자니까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도 저쪽에 많이 오면 빨리 도망을 쳐야 되고 안 온 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서식지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상호 활동 많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그 수에 관한 능력이 필요하고, 번식을 위해서도 파트너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수정 확률을 높이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물은 그 사회적 집단을 이룬다는 거죠. 포식자는 집단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류의 경우 무리가 크면 클수록 좋은 피난처가 되니까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큰 무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종의 수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과 사를 가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반드시 수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물이 무리를 짓는 이유는 이게 첫 번째는 희석효과. 많으면은 그 잡혀먹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많다가 보니까 잡으러 왔다가든 어느 놈을 잡아야 될지 혼동이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눈이 많으니까 포식자가 오는 걸 더 빨리 탐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무리짓기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수감각은 타고나는 거예요. 신생아한테도 수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린애들, 정말 어린애들을 가지고 이게 실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린애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어린애들도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면은 빨리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를 보여주면은 조금 지나다가는 그냥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되면 또 신기해서 보고, 두 개 있다가 세 개 있으면 또 신기해서 보는데, 그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어린애들도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다 구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한테도 수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제일 어린애가 태어난 지 52일 만에 실험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태어난 지 52일 만에 실험을 했는데도 애들도 그걸 파악을 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게 수를 파악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 ANS에서 보면은 수를 갖다가 이게 있는 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로그 지수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로그 형태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점의 개수를 여기다가 보면 이제 여기가 1개가 있고요. 여기가 10개가 있는데 중간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냐고. 그래서 자기가 몇 개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하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작은 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작은 데도 많이 보는 거예요. 작은 데도. 그런데 큰 거를 오히려 적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 2, 3, 4는 크게 보고 그 이후에 4, 5, 6, 7, 8로 되면 막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숫자를 파악할 때 이 로그 지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로그 지수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요걸 안다는 거죠. 요걸 아니까 여기는 5 이렇게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이런 아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가운데가 어디냐고 하면 항상 이 오른쪽으로 간다. 가운데가 어디라 재보면은 5에 집는 것보다는 6이나 7로 집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은 굉장히 크게 보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거는 적게 느낀다. 그게 이제 우리는 숫자를 갖다가 로고 척수로 수를 갖다가 인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어린애들도 그 앞에서 말한 그 실험을 하면은 유치원생은 이렇게 나오고 1학년은 이렇게 나오는데 2학년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치에 맞게 실제 크기에 맞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동물은 대상 추적 시스템이 없다고 그래요. 동물은 저런 그 대상 추적 시스템이 없고 특히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 학교뿐만 아니라 아예 숫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그 브라질의 아마조나스의 피랑족은 숫자에 대한 용어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럿이래. 하나, 둘, 여럿. 그러니까 셋보다 큰 수량은 전부 다 그냥 많다고 하는 것이지 더 이상 구분을 못 하는, 더 이상 구분.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없으면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한 하나, 둘, 셋, 넷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은 그냥 많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다. 그렇게 해도 사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브레인에서 수량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래서 브레인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인 무게는 한 1.4kg 되고 체중은 한 2% 되는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한 50% 되고요. 어린이는 거의 에너지의 50%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냅스 뉴런이 한 860억 개 되고 그 다음에 그 뉴런과의 시냅스는 뭐 100조개에서 1000조개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하고 소뇌하고 이 뇌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 주로 대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뇌라는 게 이 대뇌를 종뇌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고 머리 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전두엽이고 프론탈 로브고 이쪽에 두정엽입니다. 두정엽, 파레탈 로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옥시피탈 로브에서 후두엽이고 이게 템포럴 로브에서 척두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파레탈 로브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가 숫자를 최초로 이렇게 숫자를 한 데가 이 파레탈 로브 이쪽에서 숫자를 하고 물론 이 앞에 이제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작업 기억을 다 관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두엽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숫자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결국 그 전두엽과 두정엽에서 숫자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두 개 큰 골이 있습니다. 골. 이란 고랑이라고 그러죠. 고랑. 그래서 센터럴 서커스에서 중심구라고도 하고 서커스를 구라고도 하고 고랑이라고 하는데 중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안 피스 또는 레터럴 피스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전두엽과 척두엽을 가르는 큰 이 고랑이 있습니다. 이 고랑을 갖다가 척두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체 피질의 넓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영어로는 자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일항이라고 그러고 이 안에 들어간 걸 갖다가 셀커스에서 고랑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면적의 이 셀커스가 일항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많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면적의 셀커스가 3분의 2고 자이러스는 3분의 1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사람들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다 하는 줄 아는데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 anterior라고 그러고요. 뒷부분을 갖다가 posteri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posterior parietal cortex, PPC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이냐 뒤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높은 데는 superior, 밑에는 이제 inferio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척이라는 게 등 쪽이고요. 도자리고 벤트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배척인데 이거는
그 한자로 옮길 때 이 책도 마찬가지. 벤트를 갖다가 복척이라고 옮겨요. 복척. 그래서 이게 도자느냐 벤트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브레인에서는 요게 위에 가 있는 거는 감각을 담당하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는 주로 운동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둥이 쪽을 로스트라라고 그러고요. 꼬리 쪽을 코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책을 읽을 때 이런 쪽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제 이걸 등 쪽, 배 쪽을 했는데 이 책에서 할 때는 이걸 등 쪽을 그 배 쪽이라 그러고요. 배 쪽을 복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가 시각을 주로 담당합니다. 시각.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프라이머리라는 건데, 프라이머리 1차 시각을 담당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라는데 1차 시각. 그러니까 1차 시각에서도 시각도 이제 선분을 담당하는 것, 모양을 담당하는 것, 그다음에 빛깔을 담당하는 것,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분리되어 있는 걸 갖다가 연합한 걸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1차 시각, 1차 연합 영역. 그다음에 여기는 소리를 듣는 1차 청각 영역, 요 옆이 소리의 2차 연합 영역.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쪽이 뭔가 하면 체감각이죠. 우리가 온통촉이라 그러는데 온도, 촉감, 압력, 온통촉, 그다음에 그 페인, 아픈 거 이런 걸 감지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1차고 이쪽에 2차가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 1차, 1차가 여기 이제 시각이 1차가 모였다가 시각의 그 연합 영역에서 시각은 시각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다시 모였다가 가는 겁니다. 모였다가 가는데 그 이야기가 그래서 왜 우리가 술을 갖다가 여기서 담당하는가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일로 들어가서 같이 모이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오늘 나온 브레인의 그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걸 갖다 카메라로 제가 찍은 건데 앞만 찾아도 이걸 칼라로 된 걸 못 찾았어요. 앞만 뒤져도 칼라로 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앞에 말씀 여기서 시각이라는 거는 시각의 연합 영역입니다. 1차 시각은 여기 있고 이게 시각 연합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각 연합 영역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두정 연합 피질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아까 말한 청각이 여기 있잖아요. 청각 연합이 다시 이쪽 두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체감각이잖아요. 체감각 영역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각, 청각, 체감각이 물론 여기에 후각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여기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각은 다시 이쪽으로 시각이 내려오면 이 척두엽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척두엽에도 이게 연합 피질이 있습니다. 이 척두엽에도 시각이 여기로 오죠. 청각이 여기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체감각이 여기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거하고 여기에 모인 것이 전부 전두연합 피질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1차 감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합 감각이 되는 어소시에이션 된 정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여기에서 다 종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시각 그건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쪽은 주로 이제 공간에 관한 것을 여기서 취합을 하는데 여기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내 몸의 신체의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활동이 여기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쪽은 이제 우리가 본 것이 뭐냐, 그게 뭐 얼굴이냐, 집이냐,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냐, 장소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여기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이게 전두엽. 아까 말한데 이쪽으로 다 모인다 그렇죠. 이게 전두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이제 이 수에 제일 많은 게 이게 두정엽인데 두정엽에 이 고랑이 있어요. 이게 상두정엽이고 이게 하두정엽인데 요 사이에 상두정엽하고 하두정엽 사이에 이렇게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에 있는 걸 갖다가 두정강구, 그러니까 인트라파리에탈 셀크스라고 하는데 인트라라는 게 그 안에서 두정엽 안에 있는 두정엽 안에 있는 고랑이라는 거예요. 마루엽 속 고랑, 두정강구라는 거. 이게 꽤 넓습니다. 꽤 넓은데 여기에서 숫자를 다룬다는 거예요. 숫자를. 여기서 수를 보면은 여기 있는 뉴런들이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이라는 숫자에 발화하는 놈이 있고 2라는 숫자에 발화하는 놈이 있고 3이라는 숫자에 발화하는 놈이 있고 4라는 숫자에 발화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숫자라는 게 그게 눈으로 본 거든 소리로 들은 거든 또는 이렇게 툭툭 친 거든 감각 양상에 구분 없이 각각의 발화하는 뉴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뉴런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데가 이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정엽하고 척두엽하고 두정엽이 만나는 쪽에 있는 그 위치인데요.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연상회, 영어로는 이제 그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라는 거, 연상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곽회라는 게 그 앵귤로 자이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요 두 군데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어릴 때는 요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어릴 때는 숫자 계산을 갖다가 다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이제 숙달이 되고 또는 습관화가 되고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은 그 위치에서 이쪽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 그럼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릴 때 계산하는 애들을 갖다가 MRI를 찍어보면은 이쪽이 이쪽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벌겋게 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수학을 많이 하시고 수학 대가라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수학 계산을 할 때 MRI 찍어보면 이쪽은 거의 활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쪽에서 하고 여기서 계산된 걸 여기서 가져다가 그냥 판단만 하고 비교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각해 앵귤러 자이러스 연상의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에서 상징적 수를 표상하고 계산을 한다. 요 위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IPS라고 그러는데, 두정강구, IPS에서는 비상징적 수를 갖다가 표상을 한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 둘 다 요것과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안 되면은 수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숙달이 안 됐을 때는 이쪽에서 하다가 숙달이 되면 여기로 넘겨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이란이라는데 여기 앵귤러 자이러스에 문제가 생기면은 게르스트만 증후군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앵귤러 자이러스 각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인지장애인데 이 손가락 쪽에 문제가 생긴 다시 말하면 이쪽이 사람의 신체 부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손가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손가락 실인증이에요. 내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인식을 못 하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안 되니까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게르스트만 증후군에 걸리면은 이 손가락을
인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안 써지고 그리고 계산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게르스트만 증후고 이건 주로 이제 어른들한테는 주로 이제 뭐 그 뇌졸중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병인데 이걸 보고 아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구나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두정강부 그러니까 이게 이 두정엽의 상두정엽하고 하두정엽 사이에 이렇게 고랑이 있어요. 고랑이 이 고랑을 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보면 이쪽이 이제 MIP 그 다음에 LRP 이게 미디엄이고 LRP는 레터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AIP 엔테리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이제 벤트를 해서 VIP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술을 그 담당하는 게 제일 그 하는 게 이 VIP라는 거죠. 저기는 사실상 저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손가락하고 이렇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LIP는 이 시선의 방향이 관여하는 데고, MIP는 어디로 갈지 내가 가야 될 장소를 하는 데고, 그 다음에 AIP는 움켜잡는 겁니다. 이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먼저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해서 그쪽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서 있으면 손으로 딱 잡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건데, 이 VIP는 기본적으로 이 타치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셈을 하는 겁니다. 세마기가 이 VIP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IP에서 활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의 브레인에서 술을 최초에 인식하고 관장하는 데가 VI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는 이제 다 이쪽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이 VIP를 보시면 이게 피질이 있는데 이 피질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IPS 인트라파리에탈 서커스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게 VIP입니다. VIP. 그래서 이 VIP가 왜 술을 이렇게 잘 타치를 하느냐라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처리하기가 제일 좋은 위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VIP에서 하고 우리의 두뇌의 구조상 여기가 제일 술을 처리하기에 적당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숫자에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누런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보면 1이 됐을 때 발화하는 놈. 요거는 이제 3일 때 발화하는 놈. 그 다음에 이게 4일 때 발화하는 놈. 1일 때 발화하는 놈. 이렇게 누런이 각각이 있고, 뒤에서 또 보면은 0에도 발화하는 누런이 따로 있더라고요. 0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는 걸 인식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없을 때 발화하는 누런이 별도로 있더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다시 처리를 하면 이제 로고처럼 이렇게 로고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누런이 있다. 수를 하나 1에 발화하는 누른 2에 발화하는 누른이 따로따로 있다. 그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inferior prefrontal cortex 쪽이고 여기가 이제 IPS intraparietal sulcus가 있는 부위입니다.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 말한 각해, 게르스트만 증후군이 생기는 각해라는 데인데, 앵귤라 자이러스인데, 각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프라 마지날 자이러스, 그 다음에 요 위에가 프리큐니어스라고 해서 아까 말한 IPS가 있는 부위인데, 이 전두엽하고 이렇게 아주 직접 바로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SLF라는 게 이제 수프리아
론기튜디널 파시큘러스라 그래가지고 파시큘러스는 이 섬유다발이거든요. 이 섬유다발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걸 바로 이 전전두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 작업이 저렇게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연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작업 기억이 이루어지는 데인데 이 작업 기억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작업 기억이 이제 그 숫자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하면 OTS,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에서도 4개 이상 넘어가면은 아예 손을 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원숭이의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로요. 이게 이제 이거는 까마귀의 그 니도팔리움 코돌레트럴이라는 이제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위가 좀 위치가 좀 달라요. 그런데 따로따로 진화를 해왔잖아요. 따로따로 진화를 해왔는데도 숫자를 처리하는 부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로 진화를 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렴 진화라고 그러죠. 수렴 진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물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수 감각이 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진화의 과정에서 갈라졌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이런 수 뉴런을 갖다가 발생을 시켰다. 사람의 그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모든 게 똑같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 생물이라도 다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게 따로 이렇게 벌어졌다 하더라도 필요한 그 기능은 다 갖게 되는 걸 그걸 갖다가 수렴진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 뉴런도 이렇게 수렴진화했다. 그래서 포유류하고 조류인데 오직 그 포유류 쪽에서만 그 대뇌피질이 6겹으로 되어 있어요. 조류는 대뇌피질이 6겹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수뉴런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렇게 쭉 진화해 왔는가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잘 정리를 해놨고, 이제 숫자를 제일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셌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손가락.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손가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를 세었고요. 좀 지나서는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막대기로 세가지고, 손가락으로 세다가 막대기로 세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도상이나 지표나 상징, 이게 이제 퍼스의 그 기호 이론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도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전화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화기인 줄 알잖아요. 요거 뭐 온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가 이제 숫자로 표상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도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표라는 거는 이제 인덱스인데 이거는 1:1 대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로 보면 이제 노란색은 뭐, 빨간색은 뭐, 파란색은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 표시를 하면은 그게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한 거 보면은 뼈에다가 이렇게 금을 꺼가지고 그걸 숫자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듭을 가지고 수를 표시한 것도 있어요. 매듭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상징으로 수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 상징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언어에서는 문자가 됐고, 이제 우리 수 쪽에서는 이제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약 BC 3,500만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서령 문자 체계를 가지고 수를 표시한 게 나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숫자를 썼고, 그래서, 이 수가 우리 문자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국문론을 가지면서 이제 이걸 서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마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이 위치수라는 게 있어요. 위치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빌로니아가 이게 60진법인데 이게 위치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야에도 여기 보면 0이 나와요. 이게 여기도 위치 20진법인데도 위치수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마야도 기원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스는 복잡하죠. 이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냈고, 로마는 더 어렵게 돼 있죠, 로마는. 그래서 이 로마,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려니까 곱하기를 하려면 미치는 거죠. 잘 안 돼. 이게 전문적으로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조금 피보나치 이런 분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13세기, 14세기 때는 그 곱셈을 계산하려면 로마로 유학을 갔대요. 로마로. 그래서 수는 위치수가 있고 비위치수가 있어요. 위치수라는 거는 숫자의 값이 숫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수 체계가 10진법이 있고 2진법이 있고 8진법이 있고 16진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쓰이는 게 위치수로는 이게 10진법, 우리 10진법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고 2진법은 주로 컴퓨터 쪽에 쓰는 거고 8진법, 16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분류가 이런 게 있고요. 사실 0이 없으면은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렇게 0이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수 0은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0이 없었으면 지금 컴퓨터도 없고 0이 없었으면 마이너스도 가기 어렵다. 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0이 없었다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학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아까 말한 대로 바빌론이라는 데 0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제로 0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628년에 책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브라마스 푸타시탄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브라마 구타가 0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1번, 2번, 3번까지는 맞는데 4번은 틀렸죠. 이게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보면 1662년에 파스칼조차도 0 빼기 5를 계산을 못 했다는 거예요. 0 빼기 5를. 이렇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628년에 이걸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인도의 이 계산 방법을 아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카리즘이라는 분이 힌두 숫자 계산에 관한 책을 825년도에 썼어요. 그랬는데 그 유럽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죠, 유럽으로는. 그래서 이 피보나치가 1202년에 계산책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0을 포함한 10진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1202년도에. 근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신이 다 해놨는데 없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지? 아예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에서 나칭이라는 단어가 한 40번이나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조금 퍼져나가다가 결국 이제 라이프니츠가 1679년에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오일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인 오일러 항등식을 이제 만들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1200년도에 실질적으로 피보나치가 0을 도입을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 데는 그 이후에 한 400년 더 지나서 1600년 이렇게 가서야 쓰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0은 여기 바빌로니아 숫자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이상한 표시를 지금 0하고는 사실 다르죠.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위치수, 자리수기 때문에 여기에 0 표시가 드러나는 걸 이런 걸 넣었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마야에서 이런 0을 표시하는 이런 숫자가 나타났고, 인도에서 이게 구아리오르라는 사원에 이런 이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쓰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270에서 이 동그라미가 이게 나타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 자릿수로서 0이 제대로 된 최초의 0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은 인도에서는 순야였는데 이게 넘어가가지고
시프라로 바뀌어서 그러다 이게 제로로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시프라 같은 이런 그 단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디사이프라는 게 이제 해독하다, 이걸 그 설명하다 이런 건데 비밀을 풀다인데 이 사이퍼가 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사이퍼가 디사이퍼. 그만큼 영은 좀 요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상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영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 표상으로서 다시 말하면 감각의 부재 못 느꼈다. 그러니까 심적이나 신경학적으로 휴지 상태를 이제 영이었던 거예요. 감각의 부재인데 그 감각의 부재가 이제 있음과 없음의 그 없음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범주적 표상으로서 있음에 대비하는 없음으로서 영을 이제 없음이라는 것을 떼고 그 다음에 그 없음이라는 게 이제 집합으로 들어가면은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게 이 양으로서 이 영은 이제 양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의 진화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적 표상이 돼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은 이제 숫자로서의 수로 표상으로서의 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고, 그래서 이 영이 나옴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그 수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